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이 팩트 체크 팀을 만들어서요,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쏟아낸 그런 인사들을 추려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피노키오 명단을 내놨습니다. 피노키오, 거짓말만 하면 코가 커진다는. 그래서 올해의 일종의 거짓말쟁이 명단을 내놓은 것이죠. 주로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거의 다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거짓말 횟수나 또 거짓말의 어떤 규모 등등으로 보면 단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기의 대결이다, 희대의 세기의 대결이다 하듯이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현 대통령부터 보겠는데요. 대중연설 등에서 개인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즐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풀어가는 걸 즐겨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경험했다라는 그 몇 개의 에피소드가 워싱턴 포스트 팩트 체크 팀에 의해서 거짓말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많은 정치인처럼 바이든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공감을 호소하지만 이야기를 때로는 과장하거나 때로는 그런 꾸미는 성향이 있고, 또 그렇게 과장하고 꾸미는 과정에 있어서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짓말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취임 후 2년간 1조 7천억 달러의 적자를 내가 줄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크 팀이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이 적자의 감소는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은 오히려 국가 부채를 당초 예상보다 약 8,500억 달러 증가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04년 그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론하면서 아내를 그때 잃을 뻔했고, 또 내가 아주 사랑하는 67년형 자동차 콜베 자동차를 잃을 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소방관 2명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잘 살아났다. 그래서 아주 매우 이 급박한 화재가 나한테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당시 화재는 일찍 발견돼서 단 20분 만에 불이 금방 꺼졌고 부상자 또한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그는 부통령 시절에 공군 비행기보다 엠트랙 열차를 더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었다라면서 철도 기관사가 이 사실을 나한테 말을 해줬을 정도다라고 했지만, 해당 기관사는요, 바이든이 그 부통령이 되기 무려 16년 전에 이미 은퇴한 기관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차에서 그 기관사랑 대화도 나누고 했다라고 이제 그 기관사 이름까지 밝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관사는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을 겪기 이미 16년 전에 은퇴한 그런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은퇴한 지 16년이 된 기관사하고 엠트랙 열차에서 무슨 대화를 했다는 건지, 그리고 그 기관사와 2016년에 그런저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연도까지 말을 했는데, 그 기관사는요, 2016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2년 전 2014년에 이미 그 기관사는 사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했다는 건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죠. 차남 헌터 바이든, 그와 관련해서도 내 아들은 중국과 관련된 일로 돈을 번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터 바이든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7년 240만 달러, 2018년 220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소득이었다라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인 것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은 내 아들은 중국에서 돈 번 적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팩트 체크 팀은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차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최고의 거짓말쟁이, 즉 올해의 피노키오 리스트에 9년 연속 오르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임 시절에 그랬듯이 트럼프는 혼자만으로도 이 보도의 목록을 모두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면서 특히 이란과 관련된 거짓말도 아주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임 시절 얘기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이란을 상대로 반격을 가하자 이란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호언장담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개시 직전에 취소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반격 공격을 하지도 않은 거였죠. 그런데 하지도 않은 공격을, 있지도 않은 이 대이란 공격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이란이 뭐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짓 상황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의 대항마라면서 한참 그 주가를 높이던 그때 트럼프 정부 당시 그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 디센티스는 중국 공산주의들 편에 섰다. 나는 미국 농부 편에 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센티스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디센티스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중국 관세에 반대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반대표를 던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민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다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디센티스는. 이것도 역시 트럼프의 대표적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워싱턴 포스트는 과거 2020년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는 그 대통령 취임 한 3년 반쯤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를 했어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사례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때 무려 2만 55회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6개월 동안 2만 번 가까이가 아니죠. 2만 번 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에 거짓말을 한 횟수를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6번 꼴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인가요? 뭐 이게 숫자로 하니까 뭐 이걸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루 평균 16번. 주제별로는 이 이민과 관련된 거짓이나 이 잘못된 주장이 2635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이 2282회, 무역 관련 부분이 1965회, 경제 관련 부분이 1860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가 가장 자주 한 거짓말은 또 이겁니다. 미국 경제가 나의 재미시죠. 그 당시 지금 내가 재임하고 있는 이때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다라는 말을 툭 하면 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자주 한 거짓말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거짓말이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재직 시에 미국 경제가 뭐 나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뭐 역사상 최고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임 시인 1950년대 후반이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90년대 중후반과 비교한다면 턱없이 미치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다른 정치인들은 또 어떤 거짓말이 이번 리스트에 올랐는지 거짓말 리스트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 가족에게 매달 $2200와 무료 비행기 티켓을 퍼주고 있다. 라는 이 소셜 미디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많이 믿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들한테 매달 2200불씩 준다. 아마 이런 말. 그래서 무려 이 SNS 게시글이 약 한 250만 건의 조회수를 올린 적도 있었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 로렌 보버트라는 의원이 올린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차남 헌터에게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비밀 메시지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주장한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의 말도 있었는데 이 역시 이 부분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 및 컨설팅 회사 운영 커리어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나는 뭐 유명한 경제학자 출신이고 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경제 자문을 했던, 내가 경제엔 완전히 해박한 전문가다 라면서 다녔는데 그 앤드류 오글스라고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오글스 공화당 하원 의원, 이것도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 피노키오 명단에 올랐는데 그는 그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나 전문가이기는커녕요, 대학 다닐 때 경제학과 관련된 시험 성적에서 C를 받았던 게 가장 좋은 점수였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헌터 바이든의 그 임대료 세금 신고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소셜미디어에 인용한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하원 의원,
또 워싱턴 DC에서 번 모든 돈을 나는 퇴역 군인에게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절대 단 1달러도 기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공화당의 타미 티버빌 상원의원 등도 피노키오로 불명예 나눴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수많은 거짓말들 가운데 올해의 3대 거짓말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야죠. 자, 이 3대 거짓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거짓말도 여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3대 거짓말로 첫 번째, 적자 1조 7천억 달러를 내가 쥐었다라는 그 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라는 이력을 내세웠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경제학을 한 과목만 수강을 했고 그 한 과목도 C학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앤드류 오글스 하원의원의 이 거짓말 2대 거짓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워싱턴 DC에서 번 돈을 모두 퇴역 군인들에게 기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1달러도 기부하지 않고 있는 토미 티버빌 상원의원의 거짓말, 이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에게는 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거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노암 촘스키 교수인가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심하게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거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뽑는 거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명 스윙보트라 불리는 주요 경합지역에서 지금 바이든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바이든 뭐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거짓말쟁이다. 올해의 대표적인 피노키오 거짓말쟁이로 뽑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스윙보트라 일컬어지고 있는 그 경합지역을 잠시 좀 살펴볼까요? 이 주요 경합지역에서 두 명의 거짓말쟁이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두 명의 거짓말쟁이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역전을 하고 상당히 매우 유리한 그런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지금 더 높은 지지율을 이 경합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재선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 경선 후보 중에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년 대선 이후 백악관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트럼프 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결정지을 주요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라면서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아주 중요한 주에서 양자 대결과 3자 후보 포함해서 이 다자 대결에서도 모두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분 지역에서는 역전을 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지역은 2020년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곳이기도 하다라면서 트럼프가 내년에 백악관을 탈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결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간접 선거 형태를 띠고 있는 이곳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주별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래서 이제 주별 승자가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선거인단 제도라는 정말 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좀 복잡한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같이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 또 뭐 텍사스나 캔자스 주 같이 어차피 공화당이 이기는 지역은 뭐 각 당 후보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사실상 선거 전부터 결과는 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어쩔 때는 공화당이 이기고 어쩔 때는 민주당이 이기고 그래서 소위 이 시소처럼 스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 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발표된 이 CNN 여론조사를 보면 조지아주에서 트럼프는 바이든을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지아주는 어떤 곳이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역시 근소하나마 바이든이 뒤처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주, 그야말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 미시간주도 판세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미시간에서 바이든보다 10%포인트 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이겼던 지역이라는 면에서 아주 바이든에게는 충격이 큰 그런 결과입니다. 근소하게 뒤진 것도 아니고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아주 큰 역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8개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9%,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2.6%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만 봐도 지금 트럼프가 우위인데 이걸 다 그냥 합쳐서 봐도 전국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말하는 그 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트럼프를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 때가 경제가 더 좋았고 뭐 3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뭔 짓을 했어도 내 배 불려주는데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행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일명 그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경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또 이민 문제 등등으로 이제 당내 분열까지 직면해 있고,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수개월씩 동안 지금 계속 똑같이 40% 초반대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죠. 바이든의 어떤 건강 논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뭐 고령 논란, 이런 것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서는 연임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 살면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 하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송금할 때 쓰는 앱, 뭐 벤모도 많이 쓰실 거고, 또 뭐 젤이라는 것도 쓰실 거고, 이런 캐시 앱과 페이팔 등 현금, 송금 앱 사용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이 젤을 통해서 거액의 현금을 사기당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매체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 피해자는 지난달 5일 20년째 거래하고 있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비즈니스 계좌에서 14,931달러를 젤을 통한 송금을 했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즉각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다행히 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자마자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본 피해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11월 2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이미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에게 각각 14,932달러 또 14,912달러씩 송금이 두 차례 이미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시켰고 FBI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신분 도둑의 피해자로 보인다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도 경찰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자꾸 뭐 조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깊이 재조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종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은행 측에서는 서류를 뭐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만말 되풀이하고 깊이 있는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젤이라는 송금 앱은 개인 대 개인이 송금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체이스뱅크, 캐피탈원,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7개 은행이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송금 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한인 은행들도 이 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현금 앱은 은행 온라인 계좌만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고 무료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장점이지만 즉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 번 보낸 돈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단점이 치명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노리는 화이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 등의 그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해킹당할 수 있는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현금 앱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앱 안에 돈을 보관해 놓지 말라고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일부 소비자들이 이들 그 송금 앱 그 안에 현찰을 넣어둘 수도 있거든요. 현찰을 넣어두고 있지만 만약 이 돈이 증발할 경우에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처럼 보상을 받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앱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요,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이 안 된 사람의 스토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되고도 당첨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죠.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복권 1등 당첨금 무려 1억 8,200만 파운드, 달러로 치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약 2억 달러 이상의 그 잭팟을 터뜨렸지만 이를 날려버린 커플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출신 23살의 리암 매크로한과 21살의 레이첼 케네디 커플이 복권 추첨에서 1등 번호 7개 숫자를 모두 맞췄습니다. 하지만 당첨금을 1달러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복권을 자동 결제로 사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필 당첨된 복권의 자동 결제 구매 시에 이들의 은행 계좌에 잔액 부족으로 인해서 복권 자동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그냥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자동으로 복권을 사게 되는 그런 자동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복권을 그렇게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이 당첨이 된 그 복권을 샀어야 되는 그때 딱 3달러가 은행에 모자라서 잔액 부족으로 복권을 자동으로 구입하지 못한 겁니다. 마침 그때 한 번. 이들은 5주간 연속 같은 번호로 똑같은 번호로 복권을 구매해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복권 앱에 접속했다가 평소 구매하던 숫자가 당첨 번호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다라면서 이제 자동으로 뭐 구매되고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복권 추첨이 있었어도 그냥 잘 안 보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늦게 봤다라는 것이죠. 레이첼은 리암과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7개 숫자를 다 맞췄으니까. 두 사람은 그래서 평소 꿈에 그리던 큰 집과 좋은 차를 구매하려는 계획도 당장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첨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복권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복권 회사 측은 복권 구매 이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레이첼과 리암은 이상하다. 그동안 계좌 자동 이체로 계속 복권을 구매해 왔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알아봤더니 하필 당첨된 줄 알았던, 아니 그 번호는 번호는 분명히 당첨이 된 그 복권이 잔액 부족으로 자동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한 결제 금액은 단 2.5파운드, 약 3달러였습니다. 3달러가 부족해서 2억 달러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네, 레이첼은 이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에서 1억 8,200만 파운드를 벌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 측에서 귀하의 티켓 계정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못했다고 합니다. 리암은 당시 이 사연을 그래서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원통하고 해서 그 트위터에 게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위로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려고 했을 때 너무 창피해서 올리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큰 집과 좋은 드림카를 꿈꿨지만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웠다라면서 지난 5주간 계속 사용했던 그 숫자들은 이제 운이 다했으니까 다시 새로운 번호로 도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새로운 도전은 또 어떤 번호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쪽의 전쟁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패배하거나 대규모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CNN이 미국 국방부의 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CNN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이 우크라이나 안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전쟁 패배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 지원이 계속 늦춰지자 서방 정보기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군 고위 관리는 우리와 함께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면 그들은 패전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이 가장 먼저 소진되고 그 다음에는 방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이 소진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쪽 가볼까요?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키운 그 대규모 공습을 좀 중단하고 이제는 하마스를 정밀 타격하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모종의 작전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순방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서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와 또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과 이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방문에는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도 동행합니다. 미국의 최고 이 군사 작전 전문가들이 다 가는 거죠.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군사 작전의 각 단계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했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무차별 공습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민간인이 수없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과 수술적인 핀셋 작전 같이 딱 문제만 되는 것만 딱 꼽아내는 그런 식으로 아예 그 특공대 같이 소수 정예 부대를 보내서 하마스 지도부만 타격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제 가라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CNN도 그렇게 보도하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관을 지내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더 제한된 규모의 정밀작전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얻었던 교훈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공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런 작전, 핀셋 작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규모를 축소하라는 그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 14일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전쟁을 계속 강경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입장이 바뀌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해야 할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쪽이 메시지는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3주 이내에 작전을 전환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니까 앞으로 2주 정도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작전 변화가 있을지 아주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변경에 대한 그 시한까지 제시한 만큼 이스라엘도 이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멀쩡한 발 수술한 의사입니다. 왼발이 아파서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은 수술이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나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멀쩡한 오른발뼈를 절단하고 철심을 여기저기 박아놓은 것이었습니다. 29살의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10일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접혀서 바닥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하다라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시간 여에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멀쩡하던 오른 발목뼈가 잘려나갔고 철심 3개가 거기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의료 과실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다시 왼발 수술을 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수술 후 양쪽 다리를 이제 모두 쓸 수 없게 돼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4개월째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소나마 걸을 수는 있지만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걷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 하던 일도 못하고 있답니다. 확인 결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 결과 이 B 병원은 명문대학 출신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됐고 규모도 큰 아주 유명한 서울의 그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 대한 집도한 의사는 TV에도 자주 출연한 박사 출신의 유명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수술 당일 함께 수술에 참여한 어떤 직원이 A씨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를 해 놓아서 그대로 이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이 수술 의사는 말했습니다. A씨의 멀쩡했던 오른발은 복숭아뼈를 잘라서 여러 뼈를 철심으로 연결해서 발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뼈들이 다 굳어진 상태로 과거의 온전한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피해를 입은 A씨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해서 믿고 수술을 그한테 의뢰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말을 망가뜨려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절망스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 자기가 수술하려고 수술방에 들어가니까 오른쪽 발에 수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해명도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발 상태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봤을 거고요. 수술하기 전에 환자와 진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여러 과정에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차례 봤을 거고 또 수술 직전에 그걸 한 번 더 그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을 텐데 수술 준비가 오른쪽 발에 되어 있어서 그냥 오른쪽 발을 잘랐다? 그렇게 하는 해명은 사실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수술을 하는 도중에라도 이 발이 멀쩡한 발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멀쩡한 복숭아뼈를 잘게 잘라서 철심을 박아놨더니 도대체 오른쪽 발의 복숭아뼈는 멀쩡한 상태였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수술을 했단 말인가 하는 절망스러우니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이 멀쩡한 발 수술을 한 의사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이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